내 아내가 우리 회사의 부사장과 몰래 바람을 피우고 둘이 짜고 나를 사기죄로 몰아넣은 걸 알게 되었을 때 나는 모든 증거를 하나하나 모아 대표이사님께 직접 찾아갔다. 그리고 결국 법정에서 그들의 거짓을 낱낱이 폭로했다. 하지만 판결이 내려진 뒤 벌어진 일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절대 피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호프집 안은 대화 소리와 웃음소리, 잔 부딪히는 소리로 가득했다. 대형 프로젝트를 막 마무리하고 온 사무실 전체가 환희에 들떠 있었고 나도 그 한가운데에 있었다. 야! 오늘의 주인공 김태윤 씨 나가신다! 재민이 맥주잔을 높이 들며 외쳤다. 나는 웃으며 그에게 걸어갔다. 이재민, 사람 엄청 모였네. 야, 내가 프로젝트를 그따위로 터뜨려 놓으면 다들 안 올 수가 없지. 그는 내 등을 툭툭 쳤다. 나는 어깨를 으쓱이며 겸손하게 대답했다. 팀이 다 같이 고생했지. 나 혼자 한 건 없어. 진짜 넌 언제나 겸손해. 재민이 웃으며 말했다. 근데 말야, 박진우 전무님이 오늘 너 칭찬만 몇 번을 했는지 몰라? 그의 말에 나는 자연스레 고개를 돌려 바 쪽을 바라봤다. 박진우 전무가 술에 취한 듯 휘청이며 위스키 잔을 들고 서 있었다. 아, 박 전무님 말 나온 김에 인사나 드려야겠다. 저 정도면 누가 데리고 나가야 할 것 같아. 행운을 빈다, 태윤아. 전무님 오늘 술 엄청 마셨더라. 재민이 코웃음을 쳤다. 나는 몇몇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며 바 쪽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결국 박 전무님 앞에 섰을 땐 그는 거의 바에 몸을 기댄 채 흐릿한 눈빛으로 잔을 바라보고 있었다. 전무님, 좋은 시간 보내고 계세요? 내가 조심스레 말을 걸자 그의 고개가 획 돌아오더니 한쪽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다. 오, 김태윤 과장님, 프로젝트 마법사 아니던가. 나는 웃으며 농담조로 받아쳤다. 마법사는요? 잘 끝나서 다행이죠. 아니, 진짜야. 넌 완전 마술사야, 태윤 씨. 그 까다로운 클라이언트 처리한 거? 금이야, 금. 그는 비틀비틀 다가와 내 어깨에 팔을 얹었다. 감사합니다, 전무님. 나는 웃으며 답했지만 그의 숨결에선 술 냄새가 진동했다. 그러더니 그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근데 말이야, 내가 또 감사할 게 있지. 나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물었다. 뭔데요? 그가 입가에 장난기 가득한 웃음을 머금은 채 말했다. 지연 씨 말이야, 아내분. 내 온몸이 순간 굳어졌지만 표정은 애써 유지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지난달 회식 때 봤거든. 이야, 진짜 아름답더라. 솔직히 그날 나 뭔가 원초적인 감정이 올라오더라고. 나는 이를 악물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말을 멈추길 바랐다. 그러나 그럴 리가 없었다. 박 전무는 내 귀 가까이 속삭였다. 솔직히 말해서 나 지연 씨랑 자고 싶어. 진심이야. 주먹이 떨리기 시작했다. 나는 최대한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전무님, 술이 좀 과하신 것 같습니다. 집에 가시죠. 그는 내 말을 무시하고 휘청이며 손을 내저었다. 잠깐만 들어봐. 제안이 있어. 듣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분명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는 취한 상태로 내 말은 듣지 못했다. 진짜 괜찮은 돈 줄게. 하루만 지연 씨랑 잘 수 있게 해줘. 어떻게 안 될까? 순간 세상이 기울어진 듯 어지러웠다. 귀가 먹먹해졌고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 했다.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존경하던 상사였고 내가 몸 바쳐 일한 회사의 핵심 인물이었지만 지금 그에게선 오만하고 취한 한심함만 보였다. 그리고 아무런 생각도 없이 내 주먹은 그의 턱을 향해 날아갔다. 뼈가 부딪히는 소리가 뚜렷하게 들렸다. 박 전무는 뒤로 넘어지며 탁자를 들이받았고 유리잔이 깨지며 바 안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유리잔이 산산이 깨지며 술집 안은 갑자기 조용해졌다. 나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멍하니 서 있었고 박진우 전무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턱을 감싸 쥐고 충격에 휩싸인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태윤아, 지금 뭐 하는 거야? 군중 사이를 헤치고
이재민이 다급하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엔 걱정이 가득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 상황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쏟아질 질문들, 수군거림, 의심스러운 눈초리들. 이미 술집 전체가 조용해지며 사람들의 시선이 내게 집중되고 있었다. 나는 말없이 몸을 돌려 발을 빠져나왔다. 뒤에서 재민이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나는 숨을 몰아쉬며 차가운 밤 공기를 마셨다. 어지러운 머리를 식히려 했지만 박 전무의 그 역겨운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아무리 술에 취했다지만 그건 넘지 말아야 할 선이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다시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태윤아, 잠깐만. 뒤를 돌아보니 이재민이 나를 쫓아 뛰어오고 있었다. 그는 내 앞에 다다르자 속도를 늦추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괜찮아?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말로 꺼낼 준비가 되지 않았다. 지금은 좀 혼자 있고 싶어. 나중에 얘기할게. 그는 망설이며 나를 바라봤다. 걱정과 호기심이 교차하는 눈빛이었다. 그래도 괜찮겠어? 택시라도 불러줄까? 아니, 나는 단호히 말했다. 좀 걷고 싶어. 머리 좀 식히게. 알았어. 근데 무슨 일 있으면 꼭 연락해. 밤이든 낮이든 상관없으니까.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 재민아. 진짜로. 그가 떠나는 내게 마지막으로 소리쳤다. 야, 김태윤. 나는 멈춰서 뒤돌아봤다. 박 전무가 뭐라 했든 내가 그렇게 반응할 정도면 진짜 심각했던 거겠지.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난 내 편이야. 그 말에 마음속 어딘가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피어올랐다. 적어도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친구 한 명은 있다는 사실이 고마웠다. 고맙다. 이재민, 그 말 큰 힘 된다. 나는 다시 걸음을 옮겼다. 서울의 밤거리는 흐릿하게 흘러가고 있었고 내 머릿속은 끝없이 복잡했다. 지연에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하지? 인사팀에는 뭐라고 말하지? 내가 단 한 번의 충동으로 내 커리어를 망쳐버린 건 아닐까? 아니다. 이건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었다. 그건 분명한 제안이었고 내 아내를 향한 노골적인 모욕이었다. 나는 그렇게까지 무시당하고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 걷고 또 걸으며 내 안에 하나의 결심이 명확해졌다. 회사에서의 모든 것이 이제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변화에 철저히 대비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부엌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지연에게 어떻게 이 이야기를 꺼낼지 고민하고 있었다. 지연은 콧노래를 부르며 아침 준비에 분주했고 전날 밤에 그 혼란이 거짓말처럼 느껴질 정도로 평온한 풍경이었다. 지연아, 나는 겨우 입을 열었다. 목소리엔 긴장이 잔뜩 서려 있었다. 우리 얘기 좀 해야 해. 지연이 고개를 돌려 내 얼굴을 바라봤다. 이마에 약간의 주름이 잡혔다. 무슨 일이야? 태윤 씨, 어제 꽤 늦게 들어왔잖아.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어제 회식 자리에서 일이 하나 있었어. 좋지 않은 일.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내려놓고 내 맞은편 자리에 앉았다. 뭔데? 프로젝트에 문제 생긴 거야? 아니, 프로젝트는 잘 끝났어. 문제는 박진우 전무님이야. 그녀의 눈이 살짝 커졌고 내 착각일지도 모르지만 그녀의 표정 어딘가에서 잠깐 스치는 불편함이 느껴졌다. 하지만 너무 짧았기에 나는 그냥 넘겼다. 전무님이 왜? 지연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나는 이를 악물며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어젯밤의 분노가 다시 떠올랐다. 그 사람이 너에 대해 제안을 했어. 제안? 지연의 눈썹이 찌푸려졌다. 술에 취해서 나를 바에서 붙잡고 말했어. 너랑 자고 싶다고.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입안에 쓴맛이 감돌았다. 그 사람은 심지어 돈까지 줄 테니 내가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했어. 나는 그 말을 하며 지연의 얼굴을 주의 깊게 바라봤다. 내가 느낀 충격과 혐오감이 그녀의 표정에서도 드러나길 기대했지만 반응은 무척 희미했다. 그녀는 눈을 깜빡이며 입술을 살짝 벌렸지만
내가 바랐던 분노나 경악은 보이지 않았다. 세상에, 지연은 조용히 말했다. 그건 정말 끔찍하네.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했어? 주먹으로 한 방 먹였어.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모두 보는 앞에서 그 인간을 바닥에 눕혀버렸지. 지연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 당신 제정신이야? 그 사람은 당신 상사잖아.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내 말 안 들렸어? 그 자식이 나한테 돈을 주고 내 아내랑 자게 해달라고 했다고. 그걸 듣고도 내가 그냥 악수라도 했어야 했다는 거야? 지연은 벌떡 일어나 부엌을 서성였다. 당신이 화날 수 있다는 건 알아. 하지만 폭력은 해결책이 아니야. 이러다 직장까지 잃게 되면 어쩔 거야? 직장. 나는 목소리를 높였다. 지금 그게 걱정돼. 내 아내를 노골적으로 모욕한 상사보다 내가 회사를 잃을까봐 그게 더 걱정이라고? 지연은 나를 돌아봤다.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당연히 나도 기분 나빠? 그건 명백히 선 넘은 행동이야. 그렇지만 당신이 그 사람을 때린다고 해결되진 않아. 오히려 상황만 더 악화시킬 뿐이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속이 서늘해졌다. 뭔가 이상했다. 이건 지연다운 반응이 아니었다. 당신, 박 전무 걱정이 꽤 되는 것 같네. 나는 조심스레 말했다. 지연의 눈빛이 순간 번뜩였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나는 당신이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우리 미래가 걱정돼서. 내가 직장 잃으면 다른 거 구하면 되지. 그치? 나는 냉소적으로 말했다. 그게 아니라, 근데 왜 그 인간 말에 그렇게 태어난 건데? 화도 안 나? 역겹지도 않아? 지연은 두 손을 번쩍 들며 말했다. 나도 역겹지. 근데 화내서 뭐가 달라지는데? 이럴 땐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해. 나는 벌떡 일어났다. 의자가 쿡 하고 바닥에 끌렸다. 이성적으로? 지금 이 상황에서 이성적이라는 말이 나와? 그 인간이 당신을 물건 취급했는데 당신은 마치 내가 뭔가 잘못한 사람처럼 말하잖아.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야. 지연이 항변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텅 빈 메아리처럼 들렸다. 나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 순간 처음으로 눈앞에 여자가 나와 살던 그 사람이 맞는지 의심이 들었다. 마치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낯설었다. 나 좀 나갔다 올게. 나는 중얼거리며 싱크대 위에 있는 차 키를 집어들었다. 태윤 씨, 잠깐만. 지연이 외쳤지만 나는 이미 현관문을 나서고 있었다. 나는 무작정 차를 몰고 도로를 달렸다. 지연의 반응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다. 왜 그녀는 더 화를 내지 않았을까? 왜 그 인간과 내 직장 걱정만 하고 우리 결혼이 짓밟힌 건 아무렇지도 않은 걸까?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나는 최영석의 집 앞에 와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형석뿐이었다. 문을 두드릴 새도 없이 형석은 이미 문을 열고 나왔다. 그의 얼굴엔 걱정이 가득했다. 야, 김태윤, 무슨 일이야? 사람 꼴이 말이 아니네. 나는 힘없이 웃었다. 고맙다. 안에 들어가도 돼? 좀, 누군가 얘기 좀 들어줬으면 해서. 당연하지. 어서 들어와. 우리 집이 내 집이지, 임마. 맥주 마실래? 지금은 좀 이른 것 같고. 커피면 좋겠다. 형석은 부엌으로 들어갔고 나는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았다. 지난 스문의 시간의 무게가 어깨에 내려앉는 듯했다. 조금 후 그는 김이 나는 머그컵 2개를 들고 돌아왔다. 자, 커피. 이제 말해봐. 무슨 일 있었길래 그렇게 개죽상인 거야? 나는 심호흡을 하고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박 전무의 취중 제안, 내 주먹질, 그리고 무엇보다 지연의 이상한 반응까지. 형석은 조용히 들었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얼굴의 주름이 점점 깊어졌다. 이야기를 마치자 그는 낮은 휘파람을 불었다. 야, 그건 진짜 심각하다. 그러게 말이다.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중얼거렸다. 내가 이상한 건 아니지? 형석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니야. 넌 미친 게 아니야. 형석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 반응 진짜 이상하긴 했어. 내 아내였으면 벌써 난리 났을걸?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에 약간의 안도감을 느꼈다.
맞아. 근데 지연이는 그 상황에서 오히려 내가 회사를 잃게 될까봐 더 걱정하더라고. 박 전무가 한 말은 마치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넘어가더라니까. 혹시 충격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지 않을까? 형석이 말했다. 하지만 그의 말투엔 확신이 없었다. 아니면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하려고 했던 걸 수도 있고.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 이상이야. 그 반응 자체가 너무 어색했어. 뭔가를 숨기고 있는 느낌이랄까. 형석은 자세를 앞으로 당기며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말하기 싫지만 혹시 지연이랑 박 전무 예전에 뭔가 있었던 거 아냐? 그 질문은 마치 명치에 주먹을 맞은 것처럼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그 말을 부정하고 싶었다. 지연의 명예를 지켜주고 싶었고 내 마음도 지키고 싶었다. 하지만 이미 의심이라는 씨앗은 뿌려졌다. 잘 모르겠어. 나는 입을 떼며 말했다.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쓴맛이 돌았다.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아침 그녀의 반응을 보면 확신이 안 서. 형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뭔가 있다고 단정 짓고 싶진 않아. 근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둘 다 좀 더 지켜봐야 하는 건 맞는 것 같아. 나는 손으로 얼굴을 덮었다. 갑자기 온몸이 무거워졌다. 그래, 싫지만 너 말이 맞는 것 같아. 야, 형석이 내 어깨를 두드렸다. 무슨 일이든 같이 해결하자. 넌 혼자가 아니야, 알지? 나는 힘겹게 웃었다. 고맙다. 형석아, 진심으로 너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 형석의 집을 나서며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졌다. 조금 전의 대화는 내가 아침부터 느끼고 있던 그 불편한 감정을 더욱 확실히 만들어 주었다. 뭔가 분명히 잘못되었고 나는 그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만 했다. 그 후 일주일은 긴장과 암묵적인 의심으로 가득했다. 나는 사실상 회사를 떠날 준비를 하며 이력서를 돌리고 있었고 지연은 점점 더 멀어졌다. 야근이라는 핑계를 대며 늦게 들어왔고 그 이유를 물어도 대답은 흐지부지였다. 금요일 밤 나는 더는 참을 수 없었다. 이제는 대답이 필요했다. 그리고 더는 그녀가 먼저 말하길 기다릴 수 없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데 현관문에서 열쇠 도는 소리가 났다. 벽시계는 9시 반을 가리키고 있었다. 또 한 번의 야근, 하일 소리가 마루를 울렸다. 지연은 조명이 희미한 거실에 앉아있는 나를 보고 살짝 놀란 듯 멈췄다. 태윤 씨? 아직 안 자고 있었네. 그녀의 목소리는 이상하게 들떴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며 그녀를 바라봤다.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지연은 가방을 내려놓고 긴장한 듯 얼굴에 미세한 변화가 일었다. 무슨 얘기? 이번 주 내내 늦게 들어온 이유. 나는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왜 나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고 왜 박진우 그 인간이 한 말보다 내가 걱정하는 게 내 직장인지.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다. 말했잖아. 당신이 사고 치고 나서 내가 회사에서 그 뒷수습하느라 바빴다고. 그녀가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사고라 부르는 걸 들으며 내 피가 끓기 시작했다. 그만 좀 해. 지연아, 나 바보 아냐? 뭔가 있지? 솔직히 말해. 지금 당장. 그녀는 내 눈을 바라보다가 어느 순간 표정이 변했다. 평소에 걱정스러운 아내의 얼굴은 사라지고 처음 보는 냉소적인 얼굴이 드러났다. 진실이 듣고 싶어? 그녀가 낮게 말했다. 좋아. 나 박 전무랑 잤어. 그 말은 칼날처럼 가슴을 찔렀다. 어느 정도 짐작은 했지만 직접 듣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고통이었다. 언제부터야? 겨우 입을 열었다. 지연은 어깨를 으쓱였다. 날씨 얘기라도 하듯 태연하게. 그날 회사 창립 기념 행사 있던 날 당신은 프로젝트 때문에 못 왔었잖아? 그 순간 모든 퍼즐 조각이 끔찍하게 맞아떨어졌다. 그래서였군. 나는 냉정하게 말했다. 내가 박 전무가 한 말에 아무렇지도 않게 반응했던 이유. 이미 그 인간이랑 자고 있었던 거잖아. 지연은 눈을 반짝이며 오히려 당당하게 말했다. 그래. 맞아. 그 사람은 당신보다 모든 면에서 나아. 당신은 나의 발목만 잡고 있었어.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결국 승진 때문이었어? 지연은 비웃으며 차가운 웃음을 터뜨렸다. 승진? 그건 일부일 뿐이야. 이건 야망에 관한 거야. 내가 받아야 마땅한 걸 찾는 과정이지. 당신은 평생 이해 못하겠지. 나는 낮고 위험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이해 못하겠어. 수년 동안 함께한 사람을 그렇게 배신하고 부하 직원의 아내에게 손을 대는 쓰레기한테 가는 걸. 웃기지 마. 지연이 코웃음을 쳤다. 당신은 그냥 질투하는 거야. 박 전무가 가진 걸 당신은 못 지켰으니까. 그 순간 내 안에서 뭔가 끊어졌다. 나는 단 3걸음에 벽장으로 가서 그녀의 여행 가방을 꺼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지연이 소리쳤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대신 침실로 가 서랍을 열고 그녀의 옷들을 아무렇게나 집어넣기 시작했다. 그만해. 태윤 씨. 지연이 내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나는 냉정하게 뿌리쳤다. 그렇게 박 전무가 좋으면 가. 당장 가라고. 당신, 나 못 쫓아내. 지연이 외쳤다. 이 집은 내 집이기도 해. 나는 여행 가방을 지퍼로 잠그고 현관으로 끌고 나갔다. 이젠 아니야. 나가. 지연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당신, 후회하게 될 거야. 내가 당신 가진 거 다 뺏어줄게. 나는 현관문을 열고 여행 가방을 문 앞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잘해보시지. 지금 당장 나가. 아니면 경찰 불러서 주거 침입으로 쫓아낼 테니까. 지연은 한동안 버티는 듯 했지만 결국 독이 오른 눈빛을 남기고 문을 쾅 닫으며 나갔다.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내가 알던 삶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그 배신과 고통 속에서 나는 분명한 결심 하나를 느꼈다. 지연과 박 전무는 자신들이 이겼다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그들은 이제부터 시작될 일들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두통과 함께 눈을 떴지만 마음엔 묘한 각오가 자리 잡고 있었다. 부엌으로 비틀비틀 걸어가 커피를 준비하려는 순간 폰이 진동했다. 형석이었다. 형석 괜찮냐? 형석 아침 먹을래?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다. 태윤 좋아. 조스 다이너 30분 뒤에 보자. 다이너에 도착했을 때 형석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테이블엔 김이 나는 커피 2잔이 놓여 있었다. 그는 내 얼굴을 보자마자 얼굴을 찡그렸다. 진짜 심각했구만. 나는 말없이 자리에 앉았다. 심각한 정도가 아니야. 웨이트리스가 다가와 주문을 받았다. 뭐 드릴까요? 손님들? 커피만 주세요. 나는 짧게 대답했다. 형석이 찡그리며 말했다. 야, 타이, 지금 밥이라도 먹어야지. 둘 다 조식 스페셜로 주세요. 웨이트리스가 자리를 뜨자 형석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이제 말해봐. 무슨 일이야? 나는 깊은 숨을 내쉬며 어젯밤 지연과 있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다. 지연의 고백, 그녀의 태도, 그리고 내가 그녀를 내쫓은 순간까지. 형석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고 이야기를 마친 뒤 그는 조용히 욕설을 내뱉었다. 엑스발, 정말 미친년이었네. 그치.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결혼 7년 동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던 거야.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야? 형석이 물었다.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을 정리했다. 일단 증거가 필요해. 지연이 이혼하면서 내 모든 걸 빼앗아가겠다고 했거든. 그건 절대 안 되지. 증거? 형석이 눈썹을 올렸다. 어떤 증거? 이미 내 머릿속엔 하나의 계획이 떠오르고 있었다. 지연이 핸드폰 데이터를 항상 우리 공유 클라우드에 백업하거든. 그걸 내가 접근할 수만 있다면. 형석의 눈이 커졌다. 그녀가 바람핀 증거를 클라우드에 남겼을 거라고 생각해. 형석이 조심스레 물었다. 확인해보는 수밖에 없지. 나는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다. 클라우드 저장소에 접속하려는 나를 보며 형석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정말 괜찮겠어. 태윤아, 그 안에 뭐가 있을지 알게 되면 돌아갈 수 없어. 나는 화면 위에서 멈춰 선 손가락을 잠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난 이제 진실을 알아야 해. 전부 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쉰 뒤 화면을 눌렀다. 곧장 수많은 메시지, 사진, 영상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지연과 박진우 전무가 주고받은 노골적인 대화들이 몇 달 전부터 이어져 있었다. 세상에, 형석이 내 어깨 너머로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다. 숨길 생각도 안 했나 봐. 나는 이를 악물고 계속해서 스크롤했다. 그래, 저 인간들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었던 거야. 세상 위에 군림한다고 착각했지. 그러던 중 단순한 불륜이 아니란 게 점점 드러났다. 그들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조작하고 계약까지 뒤에서 손을 댄 정황이 보였다. 이건 단순한 불륜 문제가 아니야. 나는 증거가 담긴 메시지를 보여주며 말했다. 얘네 회사 돈 가지고 장난쳤어. 이건 기업 비리야. 형석이 낮게 휘파람을 불었다. 이건 산업 스파이 수준인데 회사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겠는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필요한 거야. 그럼 지금부터 뭐 할 생각이야? 형석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이제부터는 똑같이 더럽게 싸워야 해. 지연이랑 박 전무가 더럽게 나왔지? 좋아. 그들이 무슨 상대를 건드렸는지 알게 해줄 거야. 형석은 내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진짜 괜찮겠어? 이 길로 가면 돌아오기 힘들어. 괜찮아. 내 인생, 내 결혼, 내 커리어까지 망가뜨린 사람들한테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좋아? 형석이 내 어깨를 두드렸다. 난 내 편이야. 뭐든 도와줄게. 그때 웨이트리스가 음식 접시를 들고 돌아왔다. 그녀의 명찰이 눈에 띄었다. 나는 문득 떠오른 생각에 그녀를 불렀다. 혹시 괜찮은 변호사 아세요? 트레이시는 잠시 놀란 듯 하다가 웃으며 말했다. 사실 제 언니가 변호사예요. 이혼이랑 기업법 전문이에요. 번호 드릴까요? 나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그 번호 꼭 좀 주세요. 정말 만나봐야겠네요. 첫 번째 아군을 찾은 것 같아. 형석은 커피 잔을 들고 말했다. 바람 피운 놈들 박살내는데 건배. 나는 내 잔을 부딪혔다. 가슴 속에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그들은 절대 예상 못했을 것이다. 이틀 후 나는 대명산업본사 건물 앞에 서 있었다. 손바닥엔 땀이 맺혔지만 내 결의는 확고했다. 오늘은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날이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꼭대기층으로 올라가며 머릿속으로 대사를 반복했다. 회장 윤철수 대표님, 박진우 전무의 장인이자 대명산업의 실질적인 권력자, 냉철한 성격으로 정평이 난 인물이었다. 나는 단 한 번의 기회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실수할 여유는 없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고급스러운 리셉션 공간이 눈앞에 펼쳐졌다. 세련된 외모의 여직원이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녀의 말투엔 날카로운 의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넥타이를 고쳐매며 말했다. 윤철수 회장님 뵈러 왔습니다.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녀는 살짝 찡그린 얼굴로 컴퓨터를 확인했다. 회장님은 매우 바쁘신 분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나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회장님이 흥미로워하실 사업 기회에 관한 건입니다. 그녀가 무언가 더 묻기 전에 한쪽 문이 열렸다. 그리고 윤철수 회장 본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키가 크고 은회색 머리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인상이었다. 라이더, 윤철수 회장의 목소리는 거칠고 낮았다. 시간은 15분, 그 안에 끝내. 나는 그의 뒤를 따라 집무실로 들어섰다. 천장에서 바닥까지 내려오는 통유리창이 서울 도심을 내려다보는 넓고 근엄한 공간. 윤 회장은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 뒤에 앉아 손짓으로 자리를 권했다. 좋아, 김 과장. 그는 의자의 등을 기대며 말했다. 그렇게 급하게 만나자더니 대체 무슨 건이지? 나는 침착하게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기회라기보단 경고에 가깝습니다, 회장님. 지금 회사가 위험합니다. 그의 눈빛이 가늘어졌다. 이거 협박인가? 절대 아닙니다. 나는 급히 손을 내주었다. 제가 아니라 회장님이 신뢰하고 계신 내부 인물들이 문제입니다. 그들이 회장님과 회사를 동시에 배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0초 안에 제대로 설명 못하면 보안팀 불러서 당장 쫓아낸다. 윤 회장이 으르렁거리듯 말했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그동안 모은 증거 자료를 열어 보여주었다. 박진우 전무님, 회장님의 사위 말입니다. 그 사람이 내부 정보를 유추하고 회사 자산을 이용해 사적 거래를 해왔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지연, 제 아내도 관련돼 있습니다. 회장의 표정은 무표정했지만 눈빛엔 미세한 변화가 일었다. 관심의 불씨가 일고 있었다. 그건 매우 심각한 혐의야. 김 과장, 증거라도 있나? 충분히 있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그에게 건넸다. 그 다음 10분 동안 방 안엔 윤 회장이 파일을 넘기는 소리와 낮게 내뱉는 숨소리만 들렸다. 그의 눈이 점점 좁아지고 턱은 굳게 다물어졌다. 이걸 어떻게 입수한 거지? 그는 마침내 낮게 물었다. 나는 숨을 내쉬며 말했다. 박 전무가 제 아내에게 부적절한 제안을 했습니다. 그 일을 추궁했을 때 그녀는 그와의 관계를 인정했죠. 둘은 공유 클라우드에 자료를 올려왔습니다. 저는 그저 제 계정에 있는 걸 확인했을 뿐입니다. 윤 회장의 턱이 더 단단히 굳어졌다. 그럼 이 자료를 대가로 뭘 원하는가? 정의입니다. 나는 단호히 말했다. 그들은 제 인생을 무너뜨렸습니다. 제 결혼, 제 커리어, 제 명예까지. 이제는 그들의 실체를 모두가 알아야 합니다. 회장은 한동안 나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이걸 금융감독원에 넘겼으면 내부 고발자로 보상금도 받았을 텐데 왜 나한테 온 거지? 나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말했다. 저는 법적 처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들에게도 체면, 명예라는 게 있다면 그걸 완전히 무너뜨리고 싶습니다. 그의 입가에 천천히 맹수 같은 미소가 번졌다. 좋아. 서로 원하는 게 분명하군. 계획은 다음 달 기업 연례 행사 때입니다.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이 사실을 공개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윤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단, 조건이 하나 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 순간을 내가 직접 연출해야 해. 행사 사회를 맡고 전면에 서라. 내가 필요한 건 회사가 아닌 사람들 앞에서 무너지는 그 둘이니까. 나는 속에서 끓어오르는 긴장과 기대를 느꼈다. 이건 내가 바랐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기회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거래 성립입니다. 윤 회장의 집무실을 나서자 휴대폰이 진동했다. 형석이었다. 형석 어땠어? 나는 웃음을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태윤 생각한 것보다 훨씬 잘 됐어. 이제 진짜 시작이다. 그 후 몇 주간 나는 행사 준비에 모든 걸 쏟아부었다. 윤 회장의 자원과 권한을 등에 업고 좌석 배치부터 폭로 타이밍까지 빈틈없이 설계했다. 하지만 단순히 공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나는 박진우와 지연의 정신을 무너뜨려야 했다. 그들의 숨통을 조이듯 불안과 공포로 휘감아야 했다. 그게 바로 익명의 메시지 작전이었다. 진짜 괜찮겠어? 형석이 거실 소파에서 물었다. 위험할 수도 있잖아. 나는 번호폰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얘네, 이제부터 매 순간이 공포가 되어야 해. 누가 보고 있을지, 언제 들킬지 계속 의심하게 만들어야 해. 형석이 어깨를 으쓱였다. 좋아. 주인공이니까 마음대로 해. 그럼 첫 번째 메시지는 뭐로 갈까?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간단한 문장을 타이핑했다. 그가 다 알고 있어. 그리고 곧 모두가 알게 될 거야. 짧고 안 달콤하네. 형석이 한마디 했다. 마음에 든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계속해서 익명의 메시지를 보냈다. 하나하나 점점 더 공개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암시하는 내용이었다. 멀리서 지켜보며 나는 박진우와 지연의 태도가 눈에 띄게 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자신만만하던 얼굴은 어느새 긴장과 불안으로 일그러져 갔다. 어느 늦은 밤, 행사 준비로 야근을 마치고 회사를 나서던 중, 나는 회사 고위 임원 중 한 명인 노라 박상무와 마주쳤다. 이 늦은 시간까지 일이라니. 김 과장, 정말 불타는 열정이네. 그녀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나는 피곤한 얼굴로 억지 미소를 지었다. 연례 행사 준비가 워낙 커서요. 완벽하게 해내고 싶어서요. 노라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솔직히 말해서 말이지,
회장님이 당신을 사회자로 지정했을 때 좀 놀랐어. 특히 그 사건 이후에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죠. 나는 조용히 말했다. 노라 상무님, 혹시 잠깐 둘이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그녀는 눈썹을 약간 올렸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근처 회의실로 따라 들어왔다. 회의실 안,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 방을 절대 벗어나선 안 됩니다. 하지만 상무님이라면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후 30분 동안 나는 지금까지 내가 모은 모든 증거, 박진우와 지연이 저지른 일들을 낱낱이 털어놓았다. 노라의 얼굴엔 충격과 분노가 교차했다. 이런 개자식들, 그녀가 이를 악물고 말했다. 박 전무가 야망 있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도와줄 일이 있으면 말해. 그 순간 내 안에 안도감이 밀려왔다. 노라 상무 같은 인물이 내 편에 있다는 건 엄청난 무기였다. 지금은 아무렇지 않게 행동해 주세요. 하지만 행사 당일이 되면 제가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이지, 김 과장. 언제든 준비돼 있어. 행사가 다가올수록 긴장은 높아졌다. 박진우와 지연은 회사 안에서도 점점 날이 서 있었고 조금만 건드려도 폭발할 듯 예민했다. 하지만 나 역시 압박을 받고 있었다. 행사 전날 밤, 나는 결국 소민의 집을 찾았다. 계속된 계획과 감정 싸움에 지쳐 숨 돌릴 곳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어깨 위에 세상이 올라간 사람처럼 보여 소민이 맥주를 건네주며 말했다. 나는 그녀의 소파에 몸을 묻고 한숨을 내쉬었다. 가끔은 그런 기분이야. 소민이 옆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타이, 이 모든 게 정말 괜찮은 거야? 복수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해. 하지만 뭐? 나는 약간 날카롭게 되물었다. 그녀는 내 팔에 손을 얹었다. 그냥 이게 당신을 망가뜨릴까봐 걱정돼. 잠도 못 자고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정말 이게 가치 있는 일이야? 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녀의 말은 내 마음 어딘가를 찔렀다. 소민아, 이건 단순한 배신의 문제가 아니야. 이 사람들은 회사에서 돈을 훔치고 주식 조작을 하고 사람들의 삶을 망쳐왔어. 이건 복수가 아니라 정의야. 소민은 내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난 당신을 믿어. 근데 약속해. 너 자신까지 잃지는 말자. 나는 작게 웃었다. 형석이랑 너 같은 친구들이 있으니까 괜찮아. 그날 밤 소민의 집을 떠나며 내 안엔 확고한 각오가 자리 잡았다. 내일 모든 것이 바뀐다.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고쳐매고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오늘 밤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다. 리무진에서 내려 행사장에 들어선 순간 서울의 재계 인사들로 가득한 화려한 볼룸이 눈에 들어왔다. 모두 최고급 정장을 차려입고 웃고 떠들며 샴페인을 들고 있었다. 무대 근처엔 지연과 박진우, 여전히 여유롭고 오만한 표정이었다. 구석에는 윤 회장이 사람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서 있었고 박진우의 아내 정유리는 바 근처에서 몇 사람과 대화 중이었다. 그때 이재민이 샴페인 잔을 들고 내 옆으로 다가왔다. 준비됐어, 태윤? 나는 턱을 굳게 다물며 대답했다. 완벽하게. 형석이랑 소민이 위치 다 확인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형석이는 A, V 부스에서 대기 중이고 소민이는 저쪽에서 타겟들을 지켜보고 있어. 모든 준비는 끝났어. 잘했어, 재민. 나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너희 없었으면 절대 못했을 거야. 무대로 걸어가던 도중 나는 지연과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얄밉게 미소 지으며 박진우 쪽으로 몸을 기울여 뭔가를 속삭였다. 좋아. 불안하게 만들어라. 나는 마이크를 가볍게 두드렸다. 순식간에 행사장은 고요해졌다. 신사 숙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대명산업의 연례 행사 사회를 맡게 된 김태윤입니다.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인사말을 하면서도 나는 점점 고조되는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다. 지연과 박진우는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았고 윤철수 회장은 그들을 독수리처럼 예리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본격적인 순서에 앞서
우리 회사의 핵심 인물들을 몇 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박진우 전무님, 그리고 지연 씨, 무대로 올라와 주시겠어요? 박진우는 잠시 멈칫했지만 억지 미소를 띠며 무대로 올랐고 지연도 그 뒤를 따랐다. 박 전무님은 최근 우리 회사의 다양한 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오셨습니다. 나는 말 속에 의미심장한 톤을 담았다. 최근 진행 중인 특별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박진우는 목을 가다듬으며 말했다. 아, 네. 저희는 시장 점유율 확대와 새로운 투자 방안을. 그가 횡설수설하는 순간 나는 A, V 부스에 있는 형석을 바라봤고 그는 조용히 엄지를 들어 올렸다. 좋습니다, 전무님. 나는 그를 끊으며 말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더 흥미로운 프로젝트가 하나 더 있는 것 같군요. 지연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태윤 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저 노력한 만큼 인정받아야 한다는 신념으로요. 특히 이 프로젝트는 당신들과 정말 잘 어울리잖아요. 형석에게 고개를 끄덕이자 행사장 사방에 대형 스크린이 켜졌다. 순간 실내엔 숨이 멎는 듯한 정적이 흘렀다. 모자이크 처리된 메시지와 이미지들이 스크린에 떠오르자 사람들 사이에서 놀란 탄성과 웅성거림이 터져나왔다. 박진우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가 가셨다. 이게 뭐야? 지금 당장 꺼. 죄송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마이크를 단단히 쥐며 말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신 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박진우 전무와 지연 씨는 단순한 불륜 관계를 넘어서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식 조작, 회사 자금 유용 등 심각한 범죄 행위를 저질러 왔습니다. 이 회사, 그리고 여러분 모두를 기만한 겁니다. 지연이 마이크를 빼앗으려 달려들었지만 나는 단호히 마이크를 멀리 치우며 그녀를 막았다. 그만해. 태윤 씨,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몰라? 나는 흔들림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난 지금 진실을 밝히는 중이야, 지연아. 너는 한 번도 진실이 뭔지 알았던 적 없잖아. 스크린에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서와 대화가 계속해서 재생되었고 행사장 전체는 아수라장이 되어갔다. 그 순간 무대 아래에서 한 여성이 분노에 찬 얼굴로 사람들을 밀치며 올라왔다. 정유리였다. 박진우? 그녀가 소리를 질렀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것도 저 여자랑. 박진우는 손을 들며 말했다. 유리야, 제발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그 순간 그녀의 손이 그의 뺨을 강하게 때렸다. 됐어. 넌 끝났어. 이혼할 거야. 정유리는 무대를 박차고 내려갔고 나는 무대 위에서 멍하니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야 할 분이 계십니다. 윤철수 회장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윤 회장은 천천히 무대로 올라와 내 손에서 마이크를 받아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박진우, 이 자리에서 전무직을 박탈한다. 즉시 해고 조치다. 그리고 지연 씨, 당신 역시 이 회사와 더 이상 아무런 관련이 없다. 내가 직접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 순식간에 행사장은 혼란에 휩싸였고 보안팀이 무대로 올라와 두 사람을 데려갔다. 그들은 움직이지 못한 채 자신들의 세계가 무너지는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했다. 그때 옆에 나타난 재민이 속삭였다. 와, 진짜 해냈네, 태윤아. 나는 조용히 웃었다. 끝났어. 이제 그 둘은 더 이상 아무도 해치지 못할 거야. 행사가 충격과 웅성거림 속에 와해되며 사람들은 급히 자리를 떴고 나는 조용히 발코니로 나왔다. 차가운 밤 공기가 긴장으로 얼어붙었던 실내와는 달리 묘하게 위로가 되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소민이 다가오고 있었다. 괜찮아? 그녀는 걱정 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응, 진짜 오랜만에 괜찮은 것 같아. 소민은 살며시 내 팔을 잡아주었다. 오늘 내가 한 일 정말 대단했어. 솔직히 무섭기도 했지만 정말 멋졌어.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작게 웃었다. 너랑 형석이 재민이 없었으면 절대 못했을 거야.
그동안 내가 제정신 유지할 수 있었던 건 너희 덕분이야. 소미는 내 얼굴을 조용히 바라보더니 물었다. 그래서 이제 어쩔 거야? 김태윤은 어디로 가?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모르겠어. 근데 말이야. 이렇게 앞날이 기대되는 건 진짜 오랜만이야. 행사 이후 며칠간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언론은 대명 산업을 둘러싸고 벌어진 스캔들을 물고 늘어졌고, 나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응하고 진술서를 정리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어느 날 오후 윤철수 회장과 사무실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정리를 하고 있을 때 비서의 내선이 울렸다. 회장님, 김 과장님께 손님이 오셨습니다. 윤 회장은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다. 그 변호사?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잠시만 실례하겠습니다. 금방 끝나겠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트레이시는 두툼한 서류를 앞에 두고 앉아 있었다. 나를 보며 일어나 환한 미소를 지었다. 태윤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나는 자리에 앉으며 물었다. 좋은 소식이라 나쁜 것도 있는 거죠? 둘 다예요. 그녀는 한 장의 서류를 내 쪽으로 밀며 말했다. 좋은 소식은 지연 씨의 불륜과 범죄 행위가 명백하게 증거로 남아 있어서 이혼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 중이고 재산 분할 한 푼도 안 가져갑니다. 나는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것 같은 기분에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럼 나쁜 소식은 지연과 박진우가 태윤 씨가 이 모든 걸 조작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증거도 조작된 거라고요. 나는 코웃음을 쳤다. 그 인간들이 그렇게라도 해야 자기 명예라도 지킬 수 있겠지. 걱정 마세요. 트레이시는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가 가진 증거는 너무 확실해서 그쪽 주장은 통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언론이나 법정에서 당신을 공격하려 들 수 있으니까.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뭐 해보라지. 숨길 것도 없고 부끄러울 것도 없어. 트레이시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그 자세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금융감독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나는 눈을 크게 떴다. 금감원요? 왜요? 내부자 거래 의혹으로 조사가 들어갔어요. 당신은 피의자가 아니라 내부 고발자 자격으로 진술을 요청받은 거예요. 나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일정 잡아주세요. 내가 아는 건 전부 말할게요. 트레이시는 서류를 정리하다가 잠시 멈춰 나를 바라보았다. 김태윤 씨, 솔직히 말해서 이런 사건은 처음 봐요. 그리고 이렇게 침착하고 똑똑하게 대응하는 사람도 드물죠. 정말 대단했어요. 나는 작게 웃었다.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동기도 확실했죠. 나는 윤 회장 사무실로 다시 향했다. 그는 조용히 나를 바라보며 물었다. 문제는 없나? 이혼 마무리 중입니다. 그리고 금감원에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금감원? 생각보다 빨리 움직이는군. 괜찮겠나? 준비는 됐습니다.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회장님, 이 모든 일에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적인 감정도 분명 있으셨을 텐데. 그는 손을 내주었다. 가족이든 뭐든 간에 도둑과 거짓말쟁이는 내 회사에 설 자리가 없다. 당신은 우리 모두에게 큰 일을 해냈어. 김태윤 과장. 그리고 그 이야기는 곧 윤 회장이 앞으로 몸을 숙이며 강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박진우 전무의 자리를 당신이 영구적으로 맡아줬으면 한다는 뜻이야. 나는 눈을 깜빡이며 당황했다. 회장님, 이건 정말 영광입니다만 이 모든 일이 벌어진 직후인데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나는 확신해.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은 진실성과 지혜, 그리고 강단을 보여줬어. 지금 이 회사에 필요한 게 바로 그거야. 나는 몸을 뒤로 기대며 믿기 힘든 현실에 정신이 아득해졌다. 이건 내가 상상조차 못했던 결과였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기꺼이 수락하겠습니다. 윤 회장은 드물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럼 첫 번째 업무 이야기부터 하자. 우린 회사를 다시 일으켜야 하니까. 회장실을 나서자마자 휴대폰에 문자가 도착했다. 형석이었다. 형석이야. 뉴스 봤냐? C&C 체포기사 떴다.
술 한잔 할래? 나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다. 태윤 완전 좋지. 30분 뒤 거기서 보자. 단골 술집에 도착하니 형서, 재민, 소민이 이미 자리 잡고 있었다. 내가 다가가자 그들은 잔을 들어 환호했다. 오늘의 주인공 입장하십니다. 재민이 외쳤다. 나는 웃으며 자리에 앉았다. 야, 다들 너무한다. 이건 우리 모두가 함께한 승리지. 소민이 내 어깨를 톡 치며 말했다. 그건 맞아. 하지만 전략가이자 설계자는 바로 너였잖아. 그래. 말해봐. 재민이 웃으며 말했다. 대명산업새 전무님의 기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고개를 저으며 아직도 믿기지 않는 듯 말했다. 솔직히 아직도 실감 안 나. 한 달 전만 해도 내 인생 끝난 줄 알았는데. 지금은 말이야. 형석이 잔을 들며 말했다. 악당들을 이기고 정상에 선 거지. 이건 기념할 만한 일이야. 우리는 잔을 부딪혔고 내 안에는 오랜만에 평온한 감정이 스며들었다. 앞으로의 길이 결코 순탄하진 않을 것이다. 지연과 박진우가 복수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었고 의심과 시선, 책임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만큼은 나는 처음으로 미래를 기대하게 되었다. 나는 친구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나도 건배 제안 하나 해도 될까?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해졌다. 나는 잔을 들고 말했다. 새로운 시작, 진정한 친구들. 그리고 정의 시연을 위하여 진실은 결국 밝혀진다는 걸 잊지 말자. 잔들이 다시 한번 부딪혔고 나는 확신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닥쳐와도 나는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몇 주가 흐르고 모든 것이 안정을 찾아갔다. 언론의 관심도 차츰 줄어들었고 지연과 박진우에 대한 법적 절차만 가끔씩 보도될 뿐이었다. 나는 대명산업에서의 새로운 업무에 몰두하며 회사의 평판을 다시 쌓고 그들이 남긴 상처를 복구하기 위해 쉼없이 일했다. 그러던 어느 선선한 가을 아침, 나는 다시 한번 법정을 찾았다. 이번엔 지연과의 이혼 최종 심리 때문이었다. 대리석 복도를 걷다 보니 법정 앞엔 아직은 얼굴이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지연, 내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녀는 천천히 돌아보며 예전의 자신감 넘치던 모습 대신 어딘가 공허하고 지친 표정을 하고 있었다. 태윤 씨, 이렇게 올 줄 몰랐어요. 나는 한쪽 눈썹을 올리며 말했다. 이혼 심리인데 내가 없으면 누가 있어야 하지? 그녀는 핸드백 끈을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변호사만 보낼 줄 알았어요. 이렇게까지 내가 벌인 일 이후에도. 나는 그녀 말을 끊었다. 아니, 지연아, 나는 이 마지막 순간을 꼭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어. 그녀는 말에 찔린 듯 고개를 살짝 돌렸다가 다시 조심스레 말했다. 태윤 씨, 잠깐 단 1분만이라도 얘기할 수 있을까? 나는 시계를 확인했다. 심리까지 약간의 시간이 남아 있었다. 1분, 짧게 해. 지연은 나를 복도 구석으로 이끌며 주변을 살피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믿지 않겠지만 진심으로 미안해. 나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맞아. 안 믿어. 정말이야. 그녀는 애절한 듯 말했다. 그때는 야망과 자만에 취해 있었고 박진우는 나를 특별하게 느끼게 해줬어. 강해진 것처럼 착각했지. 근데 결국 그 모든 게 다 거짓이었어. 나는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 안에 진심이 있는지를 찾아보려 했다. 이제 와서 모든 걸 잃고 나니 미안하다고 나는 차갑게 말했다. 타이밍 참 기가 막히네, 지연아. 그녀는 내 팔을 잡으려다 말고 손을 내렸다. 내가 당신 용서를 받을 자격 없다는 건 알아. 하지만 정말 후회해. 당신에게, 회사에게, 모든 사람에게 내가 저지른 짓을.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말에 흔들릴 여지는 없었다. 그래, 용서받을 자격 없어. 그리고 받을 일도 없을 거야. 내가 선택한 길이었잖아, 지연아. 이제 그 결과를 감당해야지.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그럼 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해? 내 커리어는 끝났고 감옥 갈 수도 있어. 그건 내 문제가 아니지.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배신하기 전에 그 생각을 했어야지. 널 걱정해준 사람들, 함께 일한 동료들, 그리고 나까지 모두 배신했잖아.
그때 법정 입구에서 집행관이 우리를 불렀다. 재판 개정합니다. 나는 발기를 돌리려 했지만 지연이 내 소매를 붙잡았다. 태윤 씨 잠깐만, 한 가지만 말해줘. 나는 돌아보았다. 뭔데? 당신, 날 정말 사랑한 적 있었어? 나는 그녀를 한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다. 있었지. 한때는 진심으로 사랑했어. 근데 말야, 그때 내가 사랑했던 사람은 사실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 나는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조용히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지연이라는 사람과의 모든 과거를 뒤로 했다. 재판은 다행히도 짧게 끝났다. 지연의 외도와 범죄 행위에 대한 명백한 증거 덕분에 판사는 거의 고민도 하지 않고 내 청구를 받아들였다. 혼인해소 및 재산 분할 무효, 김태윤 측의 청구 인용, 판사의 망치 소리가 울렸고 그 순간 내 어깨에서 무거운 짐 하나가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법원 밖으로 나서자 소민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엔 따뜻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어땠어? 그녀가 물었다. 나는 차가운 가을 공기를 들이마시며 말했다. 끝났어. 드디어. 소민은 내 팔을 조심스레 잡았다. 기분은 어때? 나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후련해. 화도 나고 슬프기도 하지. 하지만 무엇보다 자유로워. 소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많은 걸 겪었네. 커피 한잔 하면서 얘기 좀 더 할래?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작게 웃었다. 좋지. 너랑 얘기하고 싶었어. 근처 카페로 걸어가며 소민은 최근 소식을 전해주었다. 박진우 말인데 검찰이랑 거래하려는 것 같아. 형량 줄이려고 위에 있는 사람들 고발하겠다고 한대. 나는 비웃음을 흘렸다. 딱 그 인간답지. 자기 살겠다고 다 팔아먹는 거. 소민은 고개를 저었다. 진짜 못돼 먹었어. 그래도 최소한 정의는 이루어지고 있네. 우리는 구석 자리로 자리를 잡고 김이 나는 커피 잔을 앞에 두고 앉았다. 소민은 내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말했다. 근데 말야, 타이, 너 진짜 잘 버텼다. 내가 내 입장이었으면 완전히 무너졌을 거야. 나는 커피 잔을 감싸준 손에 힘을 주며 말했다. 솔직히 쉽진 않았어. 근데 무너지는 건 그 인간들한테 지는 거잖아. 나만 망가지면 그들이 이긴 셈이니까. 최고의 복수는 잘 사는 거라더라. 소민이 웃으며 말했다. 그래. 그게 바로 내가 아는 김태윤이야. 근데 요즘 회사는 어때? 새 전무님.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도전은 많지. 하지만 좋은 쪽으로. 회장님이 전권을 주셔서 회사 개혁하고 있어. 좋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어. 소민은 따뜻하게 말했다. 정말 잘 됐다. 타이, 넌 이 모든 걸 받을 자격 있어. 우리는 이야기꽃을 피우며 앉아 있었고 나는 지난 몇 달의 여정을 되돌아보았다. 배신, 고통, 싸움, 그리고 정예. 모든 게 오늘 이 평온한 순간으로 이어졌다. 진정한 친구들, 새롭게 열린 미래, 그것이면 충분했다. 야, 소민이 내 눈앞에 손을 흔들며 말했다. 정신 어디 갔어? 지금 어디 다녀온 거야? 나는 눈을 깜빡이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미안, 그냥 그동안 있었던 일들 생각 좀 했어. 진짜 영화 한 편 찍은 기분이야. 소민은 진지한 얼굴로 물었다. 근데 타이, 솔직히 묻자. 그 모든 폭로, 그 스캔들, 후회한 적 있어? 꽤나 잔인한 결말이었지. 나는 소민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보며 말했다. 하지만 단 한순간도 후회하지 않았어. 그들은 스스로 선택했어, 소민아. 날 배신하고 회사를 등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어. 그 결과가 어떤 식으로든 돌아온 건 그들 책임이지 내 책임이 아니야. 소민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마음 이해해. 그래도 이렇게 끝난 거 마음이 복잡하진 않아? 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가장 힘들었던 건 그들이 얼마나 깊이 날 배신했는지를 알게 된 순간이었어. 그 이후에 일어난 모든 일은 정이었어. 그리고 지금은 밤에 아주 잘 자. 나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때 내 핸드폰이 진동했다. 형석이었다. 형석 본드. 뉴스 지금 켜봐. 찡그린 얼굴로 나는 카페 구석에 있던 TV를 가리켰다. 저기요. 볼륨 좀 키워주실 수 있나요?
바텐더가 고개를 끄덕이며 리모컨을 눌렀고 잠시 후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카페 안을 가득 채웠다. 속보입니다. 대명산업 스캔들의 중심에 있었던 전직 임원 박진우 씨가 구치소 독방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현재로선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되며 정확한 경위는 조사 중입니다. 카페 안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다. 나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말없이 뉴스를 바라보았다. 소미는 내 손을 조용히 잡았다. 타이, 괜찮아?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말했다. 응, 괜찮아. 그냥 이런 결말은 원하지 않았어. 나는 정의를 원했지. 이런 죽음은 아니었어. 이건 당신 책임 아니야. 소미는 단호히 말했다. 박진우는 끝까지 자기 선택을 한 거야. 당신은 그저 진실을 드러냈을 뿐이고. 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자세를 바로 했다. 맞아. 그리고 아무리 냉정하게 들려도 그의 죽음이 그가 저지른 모든 일을 지우진 못해. 소미는 내 손을 더 꼭 잡았다. 그렇지. 당신은 해야 할 일을 한 거야. 그 이후의 일은 당신 책임이 아니야. 우리는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다. 무겁지만 피할 수 없는 현실이 조용히 내려앉았다. 그때 또 한 번 폰이 울렸다. 이번엔 윤철수 회장이었다. 전화를 받자마자 회장의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뉴스 봤겠지? 네, 방금 확인했습니다. 좋아? 지금 당장 사무실로 와. 이 사태 우리가 먼저 잡고 나가야 해. 대응 발표 준비해. 언론이 또 들이닥칠 거다. 나는 바로 자세를 고쳐 앉았다. 알겠습니다.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소미는 벌써 코트를 들고 있었다. 일 터졌지? 나는 테이블에 커피값을 올려두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회사 가야 해. 회장님이 대응 준비하라고 하셔. 소미는 나를 바라보며 자랑스러운 듯 웃었다. 이제 진짜 중요한 사람이 됐네. 다 세상을 구하러 가시지. 그녀는 잠시 멈췄다. 근데 타이. 응? 나는 돌아서며 물었다. 무슨 일이 있든 간에 우린 항상 내 편이야. 나도 형석이도 재민이도 절대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 가슴이 따뜻해졌다. 알아. 진심으로 고마워. 카페를 나서자 차가운 가을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그 순간 나는 다시 한번 결심을 되새겼다. 앞으로도 힘든 일이 많을 것이다. 예상치 못한 폭풍과 싸움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 나는 준비돼 있었다. 지연과 박진우는 나를 짓밟으려 했고 자신들의 게임 속에서 날 말려들게 하려 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내 힘을 일깨워준 셈이었다. 진짜 친구들을 알게 되었고 극한까지 몰렸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증명할 수 있었다. 나는 택시를 잡아탔다. 뉴스에 대한 대처 방안을 머릿속으로 정리하며 창밖으로 스치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한 가지는 분명했다.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이제부터는 내 운명의 주인은 바로 나였다. 택시는 대명산업 본사 앞에 멈췄다. 나는 넥타이를 고쳐매고 문을 열었다. 그리고 고개를 들고 당당히 문을 열고 들어섰다. 어떤 일이 기다리든 나는 그 모든 것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